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시사상식 강의의 조여은입니다. 여러분 이제 무더운 여름이 되었네요. 여러분들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날씨가 너무 덥다가도 또 장마철이라서 비도 많이 오고 그러는데요. 이렇게 날씨가 오락가락할 때 여러분들 더욱 건강 관리 잘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8월은 어쨌든 우리 방학의 계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직장인분들은요, 휴가 꼭 잘 다녀오시고요. 그리고 우리 학생분들도 아무리 바쁜 와중이라고 해도 잠깐 그래도 내 자신을 위해서 조금의 짬을 내서요, 여러분 조금 뭐라 그래야 될까요? 좀 쉬는 그런 시간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8월 시사상식 강의를 본격적으로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가지고 온 내용은요, 이겁니다. 정치행정 분야에서 이인영 교섭단체 대표연설 일하는 국회 만들자라는 내용이네요.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볼까요? 이인영 원내대표는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매년 2월과 4월, 6월과 8월에 임시회의를 소집하게 되어 있다면서 그럼에도 이 규정이 얼마나 허망하게 지켜지지 않는지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이 내용은 뭡니까? 최근에 우리 국회가 전혀 개회가 되고 있지 않아서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정말 이거는 그냥 방탄국회가 아닌가라고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꼬집어 비판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인영 교섭단체 대표는요, 이런 이야기를 했죠. 1년 365일 일하는 상식 국회 체제를 위해서 매월 1회 국회가 열리도록 국회법을 개정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국민들이요, 그 국회의원들이 뭐라 그래야 될까요? 너무 일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국회 이 세비나 다양한 어떤 그런 활동비를 너무 많이 가져가는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정말 그 우리 차상위 계층이나 혹은 이런 다양한 정부의 지원금을 받고 있는 이런 계층에서는요, 사실 자신들의 어떤 이런 세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국회에서 방탄하게 사용되고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요. 정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다들 좀 마음이 안타까운 게 아니라 뭐라 그래야 될까요? 좀 불편한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좀 일하는 국회를 만들자라고 그런 이야기를 했던 거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첫 번째로 이 기사를 가지고 온 이유는요, 여기에서 우리가 정치와 관련된 몇 가지 용어를 좀 공부해 볼까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잠깐 한번 볼게요. 우선 여러분들 우리 그 뉴스에 자주 보이는 교섭단체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이 교섭단체가 뭔지 우선 잠깐만 좀 이야기를 해보면요. 교섭단체라는 건 다음과 같은 거를 의미합니다. 뭐냐면요. 교섭단체란 국회에서 의사 진행에 관한 중요 안건을 협의하기 위해 일정한 수 이상의 의원들로 구성된 의원단체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20명 이상이 되면요, 이 교섭단체의 이 권을 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20석 이상의 의석수가 충족이 되면요, 바로 교섭단체 요건에 충족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교섭단체는요, 언제 많이 들어봤냐면요, 지난 국회였던가요? 그때 여러분 안철수 전 의원이 그 대표가 되어서 만들었던 신당이 있죠. 그게 국민의당이라고 있습니다. 바로 이 국민의당이요, 처음 창단되었을 때 그때 의석수를 약 한 40석 가까이 확보를 하는 바람에 뭐였습니까? 원내 교섭단체 당의 요건을 충족했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섭단체의 요건이 충족이 되면요, 바로 이 당이 이러한 주요 안건을 하는 데 있어서 뭡니까? 자신들의 의견을 정확하게 전달을 하고 자신들의 의견을 이렇게 피력화할 수 있는 그런 일종의 권한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국민의당이요, 뭐랄까요, 중도의 어떤 그런 당을 좀 자신들이 표방을 하면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중도의 당으로서 여당과 야당에 이거에 너무 휘둘리지 않고 중간에서 자신들이 뭡니까?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겠다. 뭐였습니까? 어떤 일에 대해서는요, 여당이 굉장히 그 어떤 안건이 맞다고 생각이 들면 그쪽으로 찬성을 해서 이쪽의 안을 좀 들어주고, 혹은 야당의 안건이 맞다라고 생각이 들면 그쪽으로 손을 들어서 이쪽의 안건을 채택하는 그런 캐스팅 보트 역할을 톡톡히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바로 그 당시에 우리가 가장 많이 들었던 용어 중에 하나가 교섭단체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섭단체라는 내용 요렇게 한번 좀 여러분들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추가로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최근에 우리 국회에서요. 국민 소환제라는 걸 좀 이거를 좀 제도적으로 만들자라고 이걸 법제화하자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민 소환제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소환제라는 건요.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이 부패했거나 불법 행위를 하는 등 국회의원으로서 자질이 없다라고 판단이 될 때 국민이 직접 그 책임을 물어 파면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네요. 우리가 총선이 있을 때 국회의원을 우리가 선발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투표를 해서 그 사람들을 이렇게 당선이 되게끔 하겠죠. 그런데 그 사람이 국회의원이 될 때는요. 잘 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리고 그 사람도 열심히 하겠다라고 해서 그래서 우리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뽑아놨더니 이 사람이 뭡니까? 당선이 되고 난 후에 굉장히 도덕적으로 해이한 행동을 한다거나 혹은 국민들의 의사에 반하는 그런 행동들을 많이 했을 때는요. 이 국민 소환제라는 걸 해가지고요. 어떻게 하냐? 바로 이 사람을 거기에서 내려올 수 있게도 만드는 겁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민 소환제가 법적으로 지금 아직까지 제도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최근 국민 소환제 도입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국민의 약 80%가 찬성한다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만큼 우리 국민들이 국회의원들에 대한 좀 실망감이 컸다라는 걸 반증하는 거겠죠. 여러분 이 국민 소환제는요. 현재 스위스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일본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부 좀 채택이 되어서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만약에 이 국민 소환제라는 게 만약에 채택이 된다면요. 아무래도 이런 국회의원들이 조금 더 도덕적으로 해이한 행동을 하는 것들을 좀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국민 소환제가 좀 도입이 되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첫 번째 정치행정 분야에서는요. 바로 교섭단체와 국민 소환제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함께 좀 살펴봤습니다.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우리 기사를 함께 봤고요. 그 다음에요. 두 번째 기사는요. 이거네요. 오신환 원내대표 문정부 경제 실정 비판하며 최저임금 동결을 요구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무슨 내용인지 한번 볼게요. 오신환 원내대표는요. 자, 오신환 원내대표는 어디 원내대표입니까? 그렇죠. 바른미래당의 원내대표입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소득주도 성장론이 저성장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는 상황에서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인상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더 이상 노동계 주장에 휘둘렸다가는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들의 완전한 몰락을 피할 수 없다라고 지적을 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지금 어떻습니까? 이 최저임금은 상당히 큰 이슈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때 공약이었죠. 자신의 임기 내에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 원까지 만들겠다. 예. 그 공약을 어쨌든 실행시키는 과정에서 작년에 예상치 못하게 대폭 최저임금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최저임금은요, 한 6% 정도 물가 상승률에 맞춰서 계속 인상이 되고 있었는데요. 작년에 한 16%, 17% 정도 인상이 되었고요. 올해도 8,350원으로 그것 못지않게 굉장히 높은 폭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아마 우리 지금 방송이 나갈 때쯤에는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최저임금이 이미 내년도 최저임금이 동결이 되었습니다. 가장 낮은 폭으로 동결이 되었는데요. 내년도 최저임금이 얼마로 동결이 되었냐면요, 아마 8,500 얼마로 굉장히 낮은 폭으로 이게 동결이 되었습니다. 선생님도 정확한 지금 수치는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아주 낮은 수치로 일단 동결이 되기는 했어요. 지금 최저임금의 인상 속도가 너무 높다 보니까요. 너무 높고 너무 빠르다 보니까 사회 각계 계층에서 또 혹은 다양한 어떤 분야에서 이 최저임금의 인상 속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굉장히 많이 나온 것도 사실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최저임금을 높게 산정해서 빠르게 가져간 이유 중에 하나는요. 문재인 정부의 가장 대표적인 정책 기조는 뭡니까? 소득주도 성장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 최저임금을 좀 빠르게 상승시키겠다라는 그런 목적이었죠. 여러분, 소득주도 성장은요. 일반적으로 굉장히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어떤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이
뭐라 그래야 될까? 경제가 성장함에 있어서요, 가계의 이 소비가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일반적으로 경제학자들은요, 이 가계의 소비가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이요, 많게는 한 70%까지 영향을 미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적게는 한 50%에서 70% 아주 큰 영향을 우리 경제에 미치는 거죠. 그럼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가계의 소득을 증가시켜서 이 사람들이 가처분할 수 있는, 즉 처분할 수 있는, 쓸 수 있는 돈을 더욱더 증가시켜주면, 그러면 당연히 이 사람들의 소비가 증가하게 될 거고, 그 소비는 누군가에게는 또 다른 소득이 되겠죠. 그럼 그 사람도 소득이 증가하면서 더욱 많은 소비를 하게 될 겁니다. 이런 과정으로 경제가 선순환 구조를 이루어 간다면 소득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전반적으로 국가의 경제 성장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론인 거죠. 굉장히 이론적으로는 좋습니다. 하지만 이거를 하기 위해서 지금 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최저임금을 빠르게 인상시킨 건데요. 이렇게 최저임금을 빠르게 인상시키니까 이제 문제가 뭐냐? 최저임금은요, 일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소득이 될 수 있겠지만요, 자영업자나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는요, 그건 엄연한 비용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의 비용이 점점점 커진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당연히 10명을 고용하던 사람이 대폭 사람을 축소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그러니까 10명을 사람을 쓰던 걸 5명으로 줄인다거나, 혹은 10명을 사람 쓰는 걸 뭐 8명으로 줄인다든지 해서 이렇게 기존의 법을 우리가 어길 수는 없으니까 법을 지키되 그 비용을 더 늘릴 수는 없기 때문에 결국에 사람을 더 이렇게 해고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과정에서 해고를 당한 사람이거나 실업자가 된 사람들은요, 오히려 소득이 줄어버리기 때문에요. 이게 바로 최저임금 인상의 양면이라는 이야기를 사람들이 많이 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을 했을 때 거기 그 일자리 경쟁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혜택을 볼 수 있지만요, 그 경쟁에서 뭡니까? 이렇게 실패한 사람들, 즉 해고가 된 사람들은 오히려 소득이 더 감소해버리기 때문에 사회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큰 소득의 증가가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학계에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최저임금은 어느 정도 인상 속도를 좀 경제 성장에 맞추어서 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 정부의 이 최저임금 인상 속도는요, 경제 성장에 너무 맞지 않게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회 다양한 분야에서 좀 뭐라 그래야 될까요? 불평, 불만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거죠. 쌤이 지금 이 기사를 가지고 온 이유는요, 쌤이 예전에도 한번 했었는데요. 워낙에 우리 최저임금이 지금 중요하고 사회 전체의 큰 이슈나 화두로 떠오르다 보니까요. 여러분들이 금융공기업이나 혹은 금융권에 취업을 하시려는 분들은 이 경제 논술을 잘 대비하셔야 되는데요. 충분히 경제 논술에 이 최저임금과 관련된 내용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함께 좀 살펴보고자 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볼게요. 자, 보시면요.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이 그래프가 최저임금과 관련된 그래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요. 자, 여기 여러분 녹색으로 그려진 여기 뭐냐? 노동의 공급 곡선입니다. 그 다음에요. 여기 보시면 약간 빨간색, 주황색으로 그려진 이 그래프가 노동의 수요 곡선입니다. 여러분, 노동의 공급을 누가 하냐? 바로 가게에서 하고요. 노동의 수요를 누가 하냐? 바로 기업에서 하게 됩니다. 그러면 시장에 가만히 내버려뒀을 때 노동의 공급과 노동의 수요가 바로 만나는 이 점에서 기업의 균형 임금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저게 바로 균형 임금이 되는 거죠. 여러분, W라고 적혀 있는 게 바로 웨이지, 임금을 뜻하는 건데요. 바로 저기가 균형 임금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시장에서 결정된 균형 임금에서 뭐가 결정이 되냐? 바로 균형 고용량이 결정이 되는 거죠. 고용 노동량이 결정되는 겁니다. 그런데 정부가 봤을 때 시장에서 자유롭게 맡겨놨을 때 결정된 저 임금이요, 정부가 봤을 때 너무 낮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어떻게 하냐? 저 임금보다 높은 수준에서 뭘 결정하냐? 바로 최저임금을 결정을 하는 겁니다. 최저임금은 그래서 뭐냐? 시장에서 균형에서 결정된 저 임금보다 높은 수준을 주는 게 바로 최저임금입니다. 자, 기업 너희가 줄 수 있는 최저임금이 바로 여기야. 이것보다 높게 줘라는 의미로 우리 최저임금을 저렇게 설정하게 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이 최저임금 수준에서요. 자, 노동을 고용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최저임금이 올라가면요, 당연히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을 사용할 수가 이렇게 고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용이 너무 높아지니까 이 최저임금 수준에서는요, 노동의 수요를 많이 줄이려고 할 겁니다.
반면에 노동을 공급하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최저임금 수준에서는 균형임금보다 훨씬 더 높은 임금을 주니까 더 많은 노동을 공급하려고 할 겁니다. 이 과정에서 뭐가 발생하냐? 노동의 초과 공급이 발생합니다. 노동의 초과 공급을요, 우리 경제학에서 뭐라 그러냐면요, 그걸 바로 실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요. 첫 번째, 이렇게 최저임금을 실시하면요, 노동의 초과 공급, 뭡니까? 실업이 발생하네요. 그 다음에요. 두 번째, 기존에 시장에 가만히 내버려뒀을 때 사람들의 고용 노동량이 여기까지였는데요. 이렇게 최저임금을 실시해버리니까요, 사람들의 고용 노동량이 보다 훨씬 더 적은 양을 기업들이 노동을 수요하려고 하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대거 어떻게 되냐? 해고되는 사태가 발생합니다. 이게 바로 최저임금을 실시했을 때 발생하는 두 번째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 다음, 이렇게 하게 되면요. 자, 최저임금은 누구를 위한 거냐? 기업을 위한 겁니까? 우리 가게를 위한 겁니까? 그렇죠. 기업이 아니라 우리 가게를 위한 겁니다. 그래서 노동에 공급하는 사람은요, 어떻게 되냐? 자, 노동을 공급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 사람은요, 뭐가 되냐? 자, 노동의 공급자는, 자, 노동의 공급자는 잉여가 어떻게 되냐? 증가합니다. 이 사람의 잉여는 증가하게 돼요. 이렇게 증가하게 됩니다. 반대로 노동을 수요하는 기업 입장에서는요, 잉여가 어떻게 되냐? 감소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현상들이 세 번째로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최저임금을 실시하게 되면요, 어떠한 현상들이 또 발생하냐면요, 쌤이 예전에 뭐라 그럴까요? 뭐 탐사특보 이런 TV를 보니까요, 좀 안타까운 그런 좀 사례를 봤었는데요. 그게 어떤 사례냐면요, 이런 거였습니다. 동대문 그 야시장을 가면요, 여러분 거기 옷 상가들이 많이 있죠. 뭐 우리 APM이나 뭐 두타 같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거기에 가면 아무래도 그 일하시는 분들이 저녁에 식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사람들이 그 식사를 어디서 하냐? 지하에 있는 그 식당에서 배달을 해서 먹더라고요. 근데 그 배달을 하는 사람들이 보통 보니까 좀 젊은 그 청년들이나 그런 친구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누가 있었냐면 중학생 정도 돼 보이는 아주 어린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를 담당 PD가 한번 그 뭐라 해야 될까요? 인터뷰를 한번 요청을 해보니까 이 친구한테 물었죠. 너는 중학생 정도 돼 보이는데 왜 학교 안 가고 여기서 이거 하고 있니? 라고 했더니 이 친구 하는 말이, 저는요, 지금 할머니랑 같이 살고 있는데 할머니는 너무 아프셔서 지금 몸져 누우셨고요. 제 밑에 동생이 3명이 있는데 동생들은 아직까지 초등학생이고 유치원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부모님은 안 계시니라고 조심스럽게 이제 물어봤더니, 이제 부모님은 어릴 때 이제 다 좀 이렇게 다른 이렇게 떠나신 거죠. 예, 이혼하셔서.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여기서 일을 하지 않으면요, 어떻게 되냐면 우리 가족 식구 다 죽는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PD가 물어보는 게, 그러면 정부에서 보조금 같은 게 있지 않겠냐라고 했더니 이 친구 하는 말이, PD님 모르셔도 너무 모릅니다. 그 보조금 가지고는 우리 할머니 약값도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 그러면서 이 친구 일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럼 이 상태에 이런 친구한테 예를 들어서 그 지금 식당에 계시는 사장님이요, 이렇게 최저임금이 올라서 그래서 이제 너희들을 더 쓸 수가 없다. 그러니까 너희는 좀 이제 이 3명이 일하고 있으면 그 중에 2명은 이제 그만뒀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 친구 이야기할 거예요. 사장님한테 가서 뭐라고? 사장님, 만약에 제가 관두면요, 저희 식구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이 최저임금 안 받아도 됩니다. 이것보다 더 낮게 주셔도 되니까, 그러니까 저만 자르지만 말아주세요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뭐가 되냐면요, 바로 이건 거죠. 원래 최저임금 수준보다 더 낮은 금액을 다 줘도 상관없대요. 이런 것도 우리 뭐라 그러냐, 경제학에서 바로 노동의 암시장이 결정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뭡니까? 최저임금제를 시행하게 되면요, 노동의 암시장도 발생하게 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네,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 최저임금제는 너무나 핫 이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꼭 이 최저임금제는요, 꼭 정리를 좀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경제 논술에 갔을 때 우리나라 최저임금과 관련된 내용을 기술해라 라고 하면요, 지금 우리 공부했던 바로 이러한 내용들이 그 경제 논술에 실려 있으며 아주 좋은 답안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이렇게 해서 우리 뭡니까? 두 번째 정치행정 분야에서 최저임금과 관련된 내용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됐습니다. 계속해서요, 다음은 우리 경제산업 분야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제산업 분야의 첫 번째 기사는요, 이런 기사네요. 정부 경제 성장률 목표 2.4에서 2.5%로 하향 조정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무슨 내용인지 조금만 더 살펴볼게요. 정부가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작년 12월 발표한 직전 전망보다 0.2%포인트 내린 2.4에서 2.5%로 제시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정부는 뭡니까? 소비와 투자 전망치도 낮췄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최근에 일각에서는요, 대한민국이 디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게 아니냐라는 내용들이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의 기사에서도요, 그런 기사들을 쌤이 종종 봤었는데요. 대한민국 디플레이션 우려라는 그런 기사 제목들을 많이 봤어요. 이 디플레이션이란 건 뭐냐? 물가가 하락하는 어떤 그런 상황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대한민국은 여지껏 큰 디플레이션을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대한민국은 하이퍼 인플레이션, 초인플레이션도 아직까지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이라는 나라는요, 이 뭡니까?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에 대한 이 무서움을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국민들이 경험을 해보지 않아서 크게 이렇게 우리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부 국가들은요, 이 초인플레이션이나 아주 심각한 디플레이션을 경험을 하면서 이 물가가 급격하게 하락하거나 혹은 물가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것들이 얼마나 경제에 무섭게 다가오는지를 경험해본 국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1930년대 미국의 세계 대공황도 대표적인 디플레이션 현상 중에 급격히 물가가 떨어져서 실업이 대거 양상되었던 그런 현상 중에 하나였죠. 혹은 여러분 그 짐바브웨라고 하나요? 예, 그곳에 가면요, 하이퍼 인플레이션 때문에 뭡니까? 우리가 조그마한 배추 하나를 살 때 그 돈을 어떻게 들고 와야 돼요? 그래, 술에 이만큼 실어가지고 가지고 가야 배추 한 포기를 살 수 있다고 하죠. 이렇게 급격한 물가 상승이나 급격한 물가 하락을 경제에 아주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최근 대한민국은 인플레이션보다 디플레이션 우려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래서 쌤이 이번에 가지고 온 이 기사는요, 우리 함께 디플레이션 현상이 뭐고 이 디플레이션 현상에서 어떤 것들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지를 잠깐 좀 볼까 합니다. 한번 볼게요. 자, 디플레이션 효과라고 쌤이 가지고 왔는데요. 자, 디플레이션 효과의 대표적인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채무자보다 채권자가 디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유리해지고요. 또 실물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현금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훨씬 더 유리해진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무슨 내용인지 잠깐 한번 볼게요. 즉, 이 두 가지 현상은요, 디플레이션이 발생하면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무슨 내용인지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친구가 있고요. 자, 여기 A라는 친구가 있고, 그리고 여기 B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B가 A한테 이야기를 해요. 야, 돈 좀 빌려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래, 빌려줄게. 얼마 빌려줄까? 라고 했을 때 B가 한 2,000원 정도 빌려줬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럼 A가 B한테 2,000원을 빌려줬습니다. 그래요. 근데 우리가 보통 돈을 빌려가면요, 여러분들 나중에 갚을 때 뭘로 갚아야 됩니까? 이자도 포함해서 갚아야 되죠. 근데 우리가 지금 논의의 편의를 위해서 이자는 없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나중에 B가 갚을 때 얼마에 갚으면 되냐? 2,000원에 갚으면 되겠죠. 그런데 A가 B한테 빌려줄 때가 언제였냐면요, 이게 2018년이고요. 그 다음에 B가 A한테 갚을 때가 언제냐? 2019년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A가 B한테 2018년에 빌려줬다가 2019년에 2,000원을 이렇게 갚아서 다시 자기가 돌려받았는데, 2018년도에 물가가 어땠냐면요, 핫도그 하나 가격으로 봤을 때 핫도그 하나가 그 당시에 하나당 2,000원 했었어요. 2,000원. 2,000원 했습니다. 그 다음에요, 2019년에 돈을 B가 A한테 갚을 때 이때 핫도그 하나 가격이 얼마 있었냐면요, 갑자기 그때는 물가가 내려서 1,000원을 했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이 상황이 있었다면요, A가 B한테 2,000원 빌려줄 때는요, 핫도그를 몇 개 빌려준 게 되죠? 그렇죠. 이때는 핫도그를 한 개 빌려준 게 되는 겁니다. 왜? 2,000원이라는 돈은 핫도그를 몇 개 사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한 개 사 먹을 수 있는 돈이죠. 그런데 B가 A한테 2019년에 똑같이 2,000원을 갚으려고 하는데요, 그때는 핫도그 하나당 가격이 1,000원이래요. 그러면 이때 2,000원은 핫도그를 몇 개를 사 먹을 수 있는 돈입니까? 그렇죠. 이때는 2개를 사 먹을 수 있는 돈입니다. 지금 보니까 물가가 이런 식으로 2018년에서 2019년으로 디플레이션, 하락을 하니까 A가 B한테 핫도그를 하나 빌려줬다가 B가 A한테 몇 개를 갚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2개를 갚는 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디플레이션 효과가 발생하면요, 디플레이션이 발생하면요, 채무자, 돈을 빌려간 사람보다 채권자, 돈을 빌려준 사람이 훨씬 더
유리해진다? 예, 그거 하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디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이런 효과가 있다라는 거 첫 번째 하나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디플레이션이 발생하면요. 실물 자산을 가진 사람이 현금 자산을 가진 실물 자산을 가진 사람보다 현금 자산을 가진 사람이 훨씬 더 유리해진다라고 합니다. 자, 이게 어떤 건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자, 잠깐만 우리가 요 판서를 좀 지우고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 지금 두 번째 내용은요. 비슷한 내용이긴 해요. 비슷한 내용이긴 한데 조금 쌤이 좀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자, 한번 보죠. 자, 왜 실물 자산을 가진 사람보다 현금 자산을 가진 사람이 유리한지, 디플레이션이 발생하면, 물가가 하락하면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지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친구가 그대로 있고요. 또 B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A는요. 2,000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 다음 B는 그때 핫도그를 2개 가지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A가 뭐였습니까? 핫도그 2개 말고 하나라고 한번 해볼까요? 핫도그를 1개 가지고 있었다고 한번 해보죠. 자, 핫도그를 하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자, 요때가 A가 2,000원 가지고 있고 B가 핫도그 하나 가지고 있을 때 요때가 언제였냐면요. 요때가 2018년이었습니다. 2018년도고요. 그 다음에 2019년이 되었어요. 2019년이 되었을 때도 여전히 A는 2,000원을 가지고 있고 B는 핫도그를 역시나 1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2018년도에 우리 그때 물가가 어땠냐면요. 요때 물가가 어땠냐. 핫도그 하나당 가격이 얼마였냐? 2,000원이었어요. 2,000원. 요때는 핫도그 하나 가격이 2,000원이었고요. 2019년도에 물가는 어땠냐? 요때는 핫도그 하나 가격이 디플레이션이 발생해서 뭡니까? 핫도그 하나당 가격이 1,000원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 보세요. 요런 상황이었을 때 2018년도에 A가 가지고 있는 2,000원은요. 핫도그를 몇 개 사 먹을 수 있는 돈이에요? 그렇죠. 1개 사 먹을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A가 가지고 있는 2,000원과 B가 가지고 있는 실물 핫도그 하나는요. 똑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디플레이션이 발생해서 핫도그 가격이 2,000원에서 1,000원으로 바뀌니까요. B가 가지고 있는 핫도그 1개는 그대로 실물이니까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이제 A가 가지고 있는 2,000원은요. 핫도그를 몇 개 사 먹을 수 있는 가치가 있죠? 그렇죠. 2개를 사 먹을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겁니다. 즉 이렇게 되어버리니까 실물 자산을 가진 사람보다 현금 자산을 가진 사람이 훨씬 더 유리해지네요. 바로 그게 여기 두 번째 내용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예, 여러분들 우리가 디플레이션이라는 게 발생하면 이런 효과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네요. 네, 여러분들 이번 시사상식을 통해서 디플레이션의 효과도 함께 좀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이 디플레이션이 발생할 것 같다라는 걸 지금 이걸 사실 반증해 주는 기사들이 참 많이 있어요. 예, 좀 많이 있는데 여러분 보통 일반적으로 그 우리 개별 가정에 있는 사람들보다 기업이 훨씬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기업들이 미래를 전망하는 것들이 일반적으로 좀 더 미래를 좀 더 정확하게 예측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물가가 떨어지는 디플레이션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게요. 지금 대한민국 곳곳에서 기사로 많이 이게 드러나고 있는데 이걸 반증하는 좀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 그 강남역에 가면요. 강남역에 서초 사옥이 있어요. 삼성 그 그룹의 그 사옥이 있습니다. 그게 삼성 그 타운이라 그래서요. 서초 사옥이라 그러는데 삼성 그 다니는 사람들은요. 이 삼성 그 강남역에 가면 있는 삼성 타운이요. 여러분 거기 가보시면 건물이 여기 지금 여기 좀 안 나오나요? 여기 거기 가보면 건물이 아주 큰 건물이 이렇게 세 채가 있습니다. 요 세 채를 합쳐서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요. 요걸 우리가 삼성 타운이라 그러는데요. 이 삼성 타운의 이 건물 세 채는요. 삼성에게 있어서 어떤 존재냐면요. 마치 삼성의 상징과 같은 그런 존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정말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 여기서 발생합니다. 뭐냐면요. 이 세 채 건물 중에 한 채를 삼성이 지금 이거를 판매했어요. 이거를 팔아버렸습니다. 이 지금 부동산을 팔아버렸어요. 이건 사실 제가 삼성을 다닐 때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 생각을 했거든요. 왜? 이 건물 세 채는요. 정말 삼성의 상징과도 같은 존재고 강남역은요. 삼성이라는 그걸 대변하는 심장부 같은 곳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이건희 회장님 집무실도 여기 있고요.
이재용 부회장님 집무실도 여기 있고 그리고 미래전략실 지금 없어졌지만 그 미래전략실도 여기에 다 위치해 있습니다. 삼성의 주요 부서 주요 인사들의 집무실이 다 여기에 있어요. 그만큼 여기는 삼성의 뭐라 그래야 될까요? 소위 말하는 본부 헤드쿼터 같은 곳이죠. 그런 곳이었는데 그중에 건물 하나를 뭐냐? 팔아버렸답니다. 이걸 팔아버린 기사가 여기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 아버지, 이젠 팔아야겠어요. 이재용이 내놓은 삼성의 상징. 이게 뭐냐? 바로 이거 삼성의 서초 사업 팔았다는 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게 왜 이렇게 팔았을까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으로 대기업은요, 훨씬 더 우리보다 많은 정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뛰어난 인재들도 많이 있고 다양한 정보망이 있기 때문에요. 삼성도 그렇게 예측을 한 것 같아요. 뭡니까? 미래를 디플레이션, 물가가 하락할 걸 예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 우리 좀 전에 배웠네요. 물가가 하락하면요. 실물 자산을 가진 사람이 유리해집니까? 현금 자산을 가진 사람이 유리해요? 그렇죠. 실물 자산, 부동산 같은 거 그런 거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현금 들고 있는 사람이 훨씬 더 유리한 겁니다. 그러니까 삼성도 이렇게 예상을 한 것 같아요. 아, 앞으로 지금 우리나라에 디플레이션이 발생할 수가 있겠구나. 만약 디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이런 부동산을 갖고 있는 것보다는 훨씬 더 현금을 갖고 있는 게 유리하니까 이제 이걸 팔아야겠다. 그리고 미래에 대비해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이거는 선생님 어디까지 선생님의 추측이긴 하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 지표를 봤을 때 그리고 여러 가지 정황이나 어떤 그 기사들을 봤을 때 삼성의 이런 행동들이 아마 거기에 기반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합리적인 어떤 의심 혹은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요. 이렇게 디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실물자산,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이걸 현금화해서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거. 그게 바로 디플레이션의 대표적인 효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됐어요. 자, 우리 첫 번째 시간은요, 여기까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우리 경제산업 분야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죠.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